여러분, 이번 시간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단원평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는 실무 분계하고 실무 이론이죠. 실무 분계가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지금 30문제가 넘죠. 그래서 총 37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풀이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8번, 18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60페이지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주식회사 배움의 주식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보유 중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배움의 주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가증권에 나는 무엇하였다? 투자하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나는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투자 자산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또는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그 부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주식에 대해서 중간 배당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배당금을 받았네, 여러분. 투자 자산이라는 부분에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뭐를 받고요? 배당이라는 걸 받고요. 그리고 사채 투자를 하면 이자를 받죠, 여러분. 그래서 배당을 수령하였다. 중간 배당금을 받든 아니면 우리 연차 배당 또는 결산에 의해서 받는 결산 배당, 연차와 결산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당을 받든 우리는 모두 다 뭐로 처리한다?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우린 배당금 소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로 즉시 입금 받았네요. 그럼 보통예금은 증가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 대변은 배당금 수익 계정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그래서 내가 지금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자를 받는지 아니면 배당을 받는지 구분하시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처리하시고 차변에는 받은 것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실제 이 배당이 선언이 되고요. 돈이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경우도 더 많다. 나 아직 못 받은 배당금 있어요. 라고 해서 미수금을 설정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상계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즉시 입금으로 대부분 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도 즉시 입금이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매입거래처 주식회사 누비의 외상매입금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자, 외상매입금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회사요? 누비 상사, 아니, 주식회사 누비. 자, 그런데 돈을 갚았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지급하고까지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는 글씨를 읽자마자 여러분은 뭐에 대한 부분의 개정 과목, 부채 개정 과목. 그래서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기억이 나야 되죠. 그래서 지급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1,700만 원의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1,000만 원은 어음을 주었지만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면제받았습니다.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이죠. 그리고 부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빚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빚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갚아야 될 의무인 채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면제받았다? 채무를 면제받은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가 감소하면서 돈은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나오는 게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정 과목 중에 실제 많은 변수는 없어요. 실제 빈도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빈도는 매우 낮다. 근데 시험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1년에 최소한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 게 자산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 꼭 기억하고 들어가신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차변을 정리하든 대변을 정리하든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자, 저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주식회사 루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채는 반드시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 지급어음 발행했죠. 근데 지급어음도 무엇이다? 부채 여러분. 그럼 반드시 루비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1,000만 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영업의 수익 계정인 채무면제 이익 700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재민 씨로부터 영업용 토지를 기증받았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여러분? 토지를 기증받았대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증여받았어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 수중에 토지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토지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업무용 토지니까 무슨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 자산이고요. 그리고 토지는 유형 자산이면 계정가액 뭐로 간다? 토지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판매 목적이다라고 하면 재고 자산으로 가야 되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투자 자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계정 과목이 달라지죠. 자, 우리는 일단 토지 유형 자산을 기증받았습니다. 자, 본 토지에 대해선 우리 회사 거로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등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우리는 현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죠. 그리고 여러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예요? 아니면 자산 처리예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자산은 무엇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수중일에, 수중이라는 건 내 수중에 토지가 들어온 거. 자, 그래서 내 수중에 토지가 들어온 날짜에 현재 공정가액은 3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억이라고 하는 공정가치가 뭐가 된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우리 자산 수중 1에 무엇이 된다? 공정가액으로 간다. 공정가치로 간다. 그래서 우리 이게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고요. 다만 얼마? 우리 여기에 1,500만 원을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토지 금액은 얼마가 된다? 3억 1,5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3억짜리 토지가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3억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제 내 돈이 나가지 않고 내 수중에 자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누굴 쓸 거냐?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공짜로 생긴 자산이죠. 그럼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이익이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내 수중에 자산이 들어와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 계정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채무 면제 이익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3번 문제는 자산 소중 이익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자산 소중이익 3억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금 1,500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차변에는 토지라고 쓰시고 3억 1,5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로 놓고 보면 크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자산 소중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억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곧바로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자 수익 2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으로 무엇되었다? 입금되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자 수익을 무엇하시고 발생시켜 주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하시면 돼요? 대변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입금됐으니까 우린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차액만 주더라.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원천징수세액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원천징수를 내가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은행에서 나한테 원천징수를 가져간 상황이에요? 가져간 상황이죠, 여러분. 그럼 내가 원천징수를 당한 입장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원천 납부세액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천 납부가 있었다. 그럼 이런 거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선납세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납세금. 자,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15.4%로 가정하며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자산으로 처리하면 선납세금이고요. 혹여라도 여기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주시면 이 부분은 법인세의 성격입니다. 우리 법인으로 시험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 뭐로 쓰신다?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에게는 이런 처리 문제도 출제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우리 보편적으로 선납세금 처리하시고요. 결산하러 가셔서 상계 정리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 처리라는 부분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계산기를 좀 여셔서 뭘 하셔야 돼요? 이자 수익 20만 원에 대해서 15.4%에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계산기는 다 갖고 가실 거니까 계산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계산기는 사용 못해요, 여러분. 네, 사용 못하고요. 우리 반드시 일반 계산기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또 사용할 수 없으시고요. 자, 20만 원 곱하기 우리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해서 15.4%를 무엇하였다? 징수하였다. 그럼 15.4%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 38,8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38,800원이 선납세금으로 정리해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38,800원 뺀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를 저희는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기 좀 최소화시켜 놓을게요. 자, 어느 변부터 정리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금액이 큰 대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변에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 20만 원 기록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 38,000원.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169,2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건 원천징수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내가 원천징수를 하는 입장,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면 예수금 처리했다가 납부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받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는 1,000만 원. 자, 제품에 대한 보험금 7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당사는 사면화재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품이 소실되었다라는 문제를 낸 거예요. 아니면 보험금을 입금받았다라는 걸 낸 건가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발생이 됐다 또는 사고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없어졌다, 소실되었다, 파손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소실되는 시점 또는 파손되는 시점에 무엇 하신다? 장부에서 제고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실된 제품이라고 했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은 우리 7월 17일 벌써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7월 17일에 창고에 있었던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는 제품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제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제품은 취득 원가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장부 금액이겠죠. 그럼 1,0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제품은 지금 무엇하지 못했다. 판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 8번 타
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걸 꼭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차변엔 여러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불강력적인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재해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재해 손실. 그리고 그 금액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7월 17일 화재가 발생했던 시점에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면화재의 화재보험을 가입했었고 그리고 보험금을 추후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시점엔 보험금 전액을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보험금 수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7일 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후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걸 회계 처리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 일자에서는 내가 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장부에선 무조건 무엇 한다? 제거한다. 우리 무슨 부분? 파손되거나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를 증가시켜 주시고요. 700만 원을 증가시켜 줍니다. 대변엔 보험금과 관련된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을 기록하시고요. 70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거 하나 있었죠, 여러분? 불강력적인 부분은 재해 손실이 맞다. 근데 불강력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는 부분, 유형자산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는 장부에서 제거해야 된다. 근데 교통사고였다. 그래서 우리는 완파된 오토바이를 무엇하였다?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그럼 교통사고는 천재지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한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로 간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기억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시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통예금 무엇 하시면 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을 기록한다는 건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시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입니다. 여러분 영업부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죠. 그러면 차변에 급여로 처리하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직종구분 영업부이고 급여 총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의 합계액은 27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차임 지급액은 473만 원이래요. 자,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의 합계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무엇한 것이다? 원천징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제가 왜 원천징수까지만 쓰죠? 사회보험도 있고 우리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있을 거니까요. 세액자를 안 붙인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천징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처리해 놓으시고 예수금으로 처리해 놨다가 다음 달에 가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납부 시점에 납부하시고 상기정리하실 거죠. 자, 그리고 차임지급액은 우리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정리 끝난 거죠? 우리 급여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고 대변에는 예수금과 보통예금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급여 500만 원 기록하시고요. 대변에 부채 예수금 27만 원 그리고 우리 차임지급액은 보통예금 473만 원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금은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부채에서. 그런데 급여 쪽에서 예수금 문제가 다시 나올 거라고 제가 부채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죠. 네,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조부서에 당월 상여금을 예수금,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조부서의 당월 상여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급여라는 계정 과목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임금이라고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든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우리 상여를 주면
상여금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여금은요, 급여나 임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상여금이라고 얘기하면 상여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상용직과 관련된 급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회사에는 상용직이 아닌 누구도 있더라? 일용직이라는 분들도 있죠. 그럼 일용직도 회사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거예요. 그럼 상용직은 급여나 임금이나 상여라는 걸 쓴다라면 일용직은 뭐라고 쓰더라? 작급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여금 제조 부서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제조 원가인 500번째 코드 써주시면 되시고요. 소득세 등 예수금을 무엇하고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다 줬죠, 여러분. 차변에는 상여금 쓰시면 되시고 예수금 대변에 기록하시는 거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그럼 여러분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 정리 다 끝났네요. 자, 그럼 금액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상여금의 총액은 얼마? 1,5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예수금은 얼마이다? 100만 원. 그러면 우리 차변 대변 정리 끝났으니 그대로 기록합니다. 차변에 상여금 반드시 제조 원가 500번대 코드 써주시고 1,500만 원을 기록합니다. 대변엔 부채 계정 예수금 얼마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예금에서 나머지 1,400만 원을 내보냈으니까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8번째 문제입니다. 공장 건물 청소원인 김연아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여러분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은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 뭐로 쓰신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친절한 출처제는요, 작급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만 줄 겁니다. 작급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장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제조 원가 500번대 있는 작급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계상할 금액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동 금액은 작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여러분 친절한 출제자였네요. 됐을까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 정리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차변의 제조원가 잡급 50만 원, 대변의 현금 50만 원 기록하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예수금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시죠. 9번째 문제. 자, 10월 10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보험 4가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건강보험료는 우리 회사와 누가 근로자가 얼마씩 부담한다. 50대 50씩 부담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회사가 부담하는 건 무엇으로 처리하시고요? 복리, 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뭐로 처리하고요?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미리 떼서 갖고 있다가 납부 시점에 낼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금 처리합니다. 자, 회사 부담분 생산부 직원의 35만 원 제조 원가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영업부 직원의 2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종업원 부담금 예수금 계정 과목 쓰시면 되는 거죠. 5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종업원 급여는 종업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했대요. 당연한 얘기죠. 자,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대요.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계정 과목 이름을 아예 줬습니다. 그런데 안 주어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 현금 납부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은 대변에 기록해서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와 예수금 상계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조 원가부터 쓰죠.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얼마? 35만 원. 자, 그리고 우리 복리후생비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요거는 순서를 잘못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와야 되는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 거 2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대변에 있었던 예수금을 차변에 보내서 상계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예수금 얼마? 55만 원. 이런 부채나 우리 자산이나 자본은 우리 무슨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 비용처럼 제조원가인지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그런 거 구분 안 한다고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은 관계가 없다. 우리 그 구분은 누구만 한다? 비용적인 성격에 대해서만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5만 원 더하기 55만 원 하시면 현금 얼마 나갔다? 110만 원 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11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도 출제가 되겠죠. 자, 지금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다 배우고 들어오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채에서 예수금 얘기할 때 납부 시점까지 모두 다 정리했잖아요. 그 문제가 등장이 된 거예요. 자, 당사는 영업부 직원 김무생의 모친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여러분, 영업부 직원의 모친 조의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인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복리후생비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누가 결혼하거나 또는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조의를 표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돈을 일정 부분 또는 꽃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다 뭐라고 정리한다? 복리후생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전달했으니까 우리는 현금 10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부니까 복리후생비 반드시 뭐로 정리해 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차변에 비용의 발생인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1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엔 현금 1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당사의 제품 원가는 10만 원이고 판매가는 12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제품을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여러분 너무 친절하게도 목적을 떠줬죠. 자, 복리후생 목적. 그럼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생산부 직원에 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복리후생비는 제조 원가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제품은 판매 목적이에요. 근데 판매하지 않고 복리후생 목적을 썼네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타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원가로 보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계정으로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타계정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타계정 대체되는 재고 자산의 금액은 원가이다, 매가이다. 원가입니다. 그래서 원가 1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적유번호 8번을 꼭 넣어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면 공급이라는 부분에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을 나눠요. 근데 공급 앞에 간주자가 붙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된다? 공급한 것처럼 보아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는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회계에서 배운 거대로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 1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 반드시 타계정으로 대체 꼭 정리시켜 주시고요. 1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 자, 전 직원, 관리직 30명, 생산직 70명. 자, 이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3명 병원에서 실시하고요.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에서요, 직원한테 독감 예방 접종 해줬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관리직 직원은 30명이고요. 생산직 직원 70명이래요. 그러면 관리직 직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이고요. 생산직 직원은 제조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접종 비용 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하셔야 돼요? 안분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30, 100분의 70.
자, 그러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금액은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15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산직과 관련된 70명에 대한 부분은 얼마이다? 35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용 카드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인의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명병원에는 돈을 주었어요. 카드 결제하는 시점에. 그렇지만 우리 카드사한테는 아직 돈을 못 줬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국민카드 관리 꼭 해주시고요.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니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써줬네요, 여러분. 이게 복수답안 나오는 이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지급 비용도 복수답안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지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주었을 땐 미지급 비용 처리하시면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감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져 있는 용어로 처리해 주실 것. 그러면 정리하러 갈까요?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500만 원 기록하시고요. 차변엔 관리직 직원 복리후생비 판관비 처리해 주시고요. 150. 그리고 생산직 직원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 처리하시고 350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12만 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여러분,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매출거래처 직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 회사 물건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접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접대비 처리합니다. 그런데 매출거래처 또는 영업부에서 그러면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자, 12만 원은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 그럼 여러분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네요.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고요. 반드시 거래처 BC카드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 모두 정리 끝났죠, 여러분? 차변에 비용의 발생인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12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엔 미지급금, BC카드 기록해 주시고 12만 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14번째 문제. 자, 원재료 매입거래처의 대표이사 모친이 사망하여 20만 원의 화환을 현금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자, 우리 회사 종업원과 관련돼서 이런 화환을 구입해서 전달하면 복리후생비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입거래처 모친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재료와 관련된 매입거래처 모친이 사망해서 화환을 구입해서 지급 갖다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화환을 구입한 20만 원은 뭐가 된다? 접대비가 되죠. 근데 요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영업부 매출거래처였어요. 매출은 사무실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원재료 매입은 대부분 생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럼 생산부서는 사무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접대비는 무엇이 된다?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접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 구입했으니까 현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러 들어가시죠. 자, 차변에 제조 원가 접대비 20만 원 기록하시고요. 대변에 현금 2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15번 문제. 자, 9월 25일에 지급한 직원 급여와 관련된 차감 징수에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을 합한 금액이 6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 62만 원을 다음과 같이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예금 무엇 하셔라?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켜 주셔라. 단, 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은 무슨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라고 부채 쪽에서 배우셨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건 세금과 공과금 처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주문해 주었네요. 자, 국민연금 40만 원,
회사 부담분 20만 원과 근로자 부담금 20만 원을 합한 금액이고 회사 부담분 중 영업부 직원의 비율은 30%이고 제조부 직원의 비율은 70%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로자가 부담한 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무엇하였다? 차감징수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차감징수한 거 전체 뭐라고 처리해 놓죠? 예수금 처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금 20만 원 정리하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회사 부담금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라고 줬죠. 자, 근데 30%는 영업부니까요. 우리 2, 3은 6이잖아요, 여러분. 6만 원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하시면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70%인 14만 원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은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리고 소득세 22만 원. 자, 근로소득세 20만 원과 지방소득세 2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예수금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상단에 있던 차감징수액이라고 했던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예수금의 합계는 20만 원 더하기 22만 원이네요. 그래서 예수금의 금액은 42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금 42만 원 상기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과 공과 20만 원 처리해서 62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분개를 해보죠. 자, 대변에 보통 예금 62만 원 내보냈다고 했으니까요. 이 62만 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을 먼저 쓰시든 세금과 공과를 먼저 쓰시든 편하신 대로 저는 국민연금 얘기가 먼저 나와 있어서 국민연금 먼저 쓸게요. 자,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6만 원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세금과 공과 제조 원가 14만 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진 모두 다 뭐가 된다? 예수금 42만 원. 그래서 예수금 42만 원 기록하시고 마무리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단서를 주고요. 이렇게 같이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여러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변에 보통예금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네, 자산 감소했습니다. 자,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뭐로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실 거죠. 다만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 원가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도 뭐로 처리하시면 될까요? 세금과 공가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합니다. 이 문제는 세금과 공가라는 개정 과목을 압니까?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공장과 사무실을 구분해달라는 거 말고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딱 그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린 기록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차변에 먼저 기록하셔도 되고요. 대변에 먼저 기록하셔도 되고요. 저는 대변 먼저 기록했으니까 대변 문제 얘기할게요. 155만 원 더하기 237만 원을 하시면 보통 예금은 얼마? 392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차변엔 세금과 공과, 제조 원가 155만 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237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별로 어려웠던 문제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재산세가 세금과 공과입니다. 라는 것만 알으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17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세무까지 배우셨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시험에서는 이거를 맹목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해서 가져가신 게 좋겠습니다. 자,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이차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준 건 여러분 임대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처럼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한테? 건물주에게 주었다. 무엇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은 벌써 정리가 끝났어요. 보통예금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돈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 열고로 봤더니 임차 계약 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 이거 계약할 때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건지 임대인이 부담할 건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로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에다? 50만 원. 그러면 나는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갔더니 무엇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무조건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담자의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보통예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요? 세금과 공과. 다만 비용은 제조원가인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인지 꼭 구분하라고 했죠. 근데 위에 봤더니 영업부 건물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써 있어요. 그럼 영업부 건물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뭐라고 기억하자? 회계까지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시고요.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해 주시고요. 5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회계급수에서 낸 문제는 맞지만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예요. 세법을 배웠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깊숙이 들어가질 않아요. 세무급수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출제했다는 게 특이점이라는 거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1,454만 8,060원. 자,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납부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으니까요. 대변은 벌써 개정 과목은 정리가 됐습니다.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하시고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이다? 1,454만 8,060원입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 부가가치세의 미지급 세금은 1,427만 4천원이며 납부 지연 가산세 27만 4,060원은 판매 관리비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물건을 열심히 팔면 뭐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 매출세액이 있다라고 해서 대변에 우리 누가 등장한다. 부가세를 미리 받아서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납부해야 되는 시점에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무슨 부분이냐면 물건을 팔거나 살 때마다 각각의 단계별로 모두 다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올 때도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있을 겁니다. 내가 팔 때는 받아서 갖고 있고요. 내가 사올 때는 나도 부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무엇으로 우리 대급금으로 처리를 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회계 기간에 걸쳐서 하겠죠. 다만 부가세로 가니까 회계 기간이 과세 기간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은 1년에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1기 과세 기간이 있고 2기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과세 기간이 있는데요. 문제는 법인은 이렇게 6개월치 신고를 하면 너무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부담하는 세부담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야 되는 세금이 과중된 느낌이 돼요. 실제 자기 돈을 내는 세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세 기간을
3개월씩 나눠서 예정이라는 걸 두겠다. 그래서 예정 과세기간이라는 걸 두겠다. 그러면 1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1기의 예정은 언제 3개월씩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1기의 확정 앞에서 3개월을 뺐으니까 여러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3개월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날짜 6월 30,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 자, 이렇게 끝나는 날짜를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짜. 그러면 우린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세 기간 종료일은 법인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1기 예정인 3월 31일, 1기 확정인 6월 30일, 2기 예정인 9월 30일, 2기 확정인 12월 31일. 자,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내가 대신 납부했던 대급금과 내가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던 예수금을 무엇한다? 상계 정리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 부채로 갖고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을 무엇한다? 상계. 자, 여러분 상계한다는 건 반대편으로 보내서 정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린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부가세 누가 정리가 되고요. 예수금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가 정리가 될 거고요. 차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계 정리를 1년에 몇 번 한다? 4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계가 12월 31일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결산 때도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계 정리를 해요. 근데 금액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나올 것이다. 아, 지금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비교해서 예수금이 더 크더라. 그래서 나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비교해 봤더니 예수금이 더 크다. 그럼 여러분 내가 걷어서 갖고 있었던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납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납부는 이 날짜에 안 해요. 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미지급 세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에 미지급 세금은 1,427만 4천 원이 있다. 그러니까 요 회계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1,427만 4천 원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됐을까요? 그런데 항상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대신 냈던 세금이 더 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 위쪽에 쓸게요.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하고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비교했더니 대급금이 더 크더라. 내가 사올 때 냈던 세금이 더 크더라. 그러면 사실상 납부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납부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 미지급 세금. 그리고 뒤에 가서 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납부세액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돌려받아야 되는 환급세액이 있어요, 여러분. 환급세액. 그러면 환급세액은 뭐로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미수금이라고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료일에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요. 그러면 납부는 언제 하냐? 제가 다음 달 25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짜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우린 무엇 해야 된다?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25일 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3월 31일을 기준으로 가면 4월 25일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가면 7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고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가면 10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면 다음 연도 2년 1월 25일에 무엇한다?
신고, 납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납부와 신고의 기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사이클. 그럼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무엇해라?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지금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납부했고요. 그럼 대변은 정리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지급 세금 1,427만 4천 원만 납부를 하면 좋은데 이들은 지금 세금을 제 날짜에 못 냈나 봐요.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그게 세무에서 배우는 부분. 그럼 그 납부지연 가산세가 얼마이다? 27만 4,060원이다. 요건 여러분 여기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라 라는 글씨가 없어도요. 이런 반드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정리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저희는 어느 변에 대변과 차변을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세금을 상계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기록되어 있으면 세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무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7만 4,060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7만 4,060원 써주시고요. 자, 두 금액 합쳐서 대변의 보통예금에선 1,454만 8,060원이 나갔다라는 얘기죠.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때 과세기간 얘기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도 얘기하고 신고납부 언제 하는지도 얘기하고 우리가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고 해서 예수금 처리하고 내가 물건을 사올 때는 대신 냈다라고 해서 대급금을 처리한다. 그 이유는 우리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금 10%를 무엇하게 되어 있다?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징수 관계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한다. 그럼 사올 때도 거래가 있었고요. 팔 때도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올 때는 내가 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내가 팔 때는 내가 징수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비자요. 여러분이나 제가 부담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거래가 발생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업자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라는 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거래 징수라는 부분이 세법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급금과 예수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4번에 걸쳐서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25일 날짜에 무엇한다? 신고납부 시기에 그 상계 처리해서 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수금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데요. 미수금은 여러분 우리 6개월이 지나면 그럼 7월 25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언제? 1월 25 그 날짜를 기준으로요. 30일 이내에 돈이 들어와요. 30일 이내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기 확정과 관련해서 미수금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8월 달에 대체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기 거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갖고 있다가 돈 들어오면 상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험 문제가 18번 문제가요. 전산세무회계는 아주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 한때는 참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T는 이 문제가 거의 필수 문제예요. 무슨 부분? 납부하는 문제를 내거나 상계 정리하는 문제를 내거나 근데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다만 납부인지 환급인지에 대한 회계 처리 두 가지를 모두 다 낼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 세금 납부했어요 라고 하면 미지급 세금 정리하면서 돈 나가는 부분 이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나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라고 하면 미수금 정리하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표 문제가 총 7문제가 AT에서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 7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아예 고정값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전체를 내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T 시험이든 전산세무든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난이도가 지금 좀 있는 문제예요. 18번 문제는. 왜냐하면 가산세까지 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 붕괴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남겨져 있는 나머지 19번부터 몇 번까지? 37번인가요, 여러분? 네, 37번까지는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